예제입니다. 반사율이 주어지고 투과율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광속을 이만큼 비췄습니다. 이때에 흡수되는 광속을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흡수되는 광속은 흡수율의 총 광속을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율과 투과율과 흡수율의 합에서 1이 된다는 관계에서 흡수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흡수율은 1의 마이너스 로우 마이너스 타우가 되면 흡수율이 됩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반사율은 40%, 투과율은 10%가 되겠죠. 그러면 흡수율은 50%가 되네요. 거기에 총 광속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0.5가 흡수율이 되기 때문에 500 루멘이 흡수된 광속이 되겠죠. 이렇게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이 문제는 투과 광속을 구하라고 하죠. 반대로 반사율과 흡수율이 주어졌어요. 동일한 문제죠. 투과율의 총 광속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투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율에다 흡수율을 빼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문제가 동일한 문제예요. 조건만 다르게 주어진 거죠. 1 마이너스 반사율은 40%, 다음 흡수율은 10%입니다. 그러니 얘도 50%의 투과율이네요. 거기에 총광속 곱해줍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750 루멘 나오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무엇이 같은 걸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까? 휘도가 같아야 완전 확산면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그리고 완전 확산면에서 광속 발산도하고 휘도 사이의 관계 기억해야 됩니다. R 이꼴 파이 B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로우 2가 되기도 하고 다음에 타우 2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런 개념까지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예제가 그 내용입니다. R 이꼴 파이 B에 대한 관계죠. 다음 예제입니다. 반사율이 50%인 완전 확산성 종이라고 했죠. 이렇게 된다면 광속 발산도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파이에다가 휘도 B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식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반사면에서는 반사율이 주어진다면 반사율의 조도를 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조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사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광속 발산도는 반사율 50%의 조도 곱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거 계산해 보니까 광속 발산도는 50 레드룩스가 되어지네요.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반사율이 주어지고 종이의 조도를 비췄는데요. 종이의 휘도를 구하래요. 광속 발산도를 구하는 게 아니죠. 완전 확산성 종이의 휘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 확산성이라고 한다면 광속 발산도는 휘도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있고 반사율이 주어지면 반사율의 조도를 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겁니다. 따라서 휘도라고 하는 것은 로우 2에다가 파이로 나눠주는 값이 되겠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파이에다가 로우는 0.8이 되고요. 조도는 100룩스가 되네요. 계산기 눌러보면은 25.47 휘도니까요. 칸델라 퍼 메타 제곱으로 나타내겠죠.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25.47이니까 25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발광 현상입니다. 발광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만드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온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발광하는 게 있고 온도 이외의 것에서 발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도에 의해서 발광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온도 방사라고 하는 거죠. 방사나 복사 무슨 뜻인지 기억하죠?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총칭을
우리는 방사 또는 복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 방사, 복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체에다가 온도를 가하면 흑체가 전자파 에너지를 방사하면서 빛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온도 방사, 온도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온도 방사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흑체에 온도를 가하면 에너지가 방사된다라고 했죠. 이때에 복사 에너지 또는 복사 발산량 이렇게 얘기하는 에너지 W는 가한 온도가 있어요. 그 가한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도의 값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방사되는 에너지량은 많이 나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4승에 비례하는 겁니다. 어떤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느냐?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한 그래프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사되는 에너지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높은 온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상수가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4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사 에너지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에서 방사 에너지량은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이 방사 에너지량인데 이것과 온도가 5500K로 올라갔을 때 에너지량과 비교 한번 해보라는 거죠. 매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3500, 5500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량의 비교,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것을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제입니다. 온도 T도 K의 흑체 단위 표면적으로부터 단위 시간당 복사되는 전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 요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온도가 2000도 K가 되는 흑체의 전방사 에너지는 1000도 K일 때의 몇 배가 되는가? 1000도 K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2000도 K가 되면 2배가 됐네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W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따라서 몇 배가 됩니까? 2의 4제곱배. 2의 4제곱배는 얼마죠? 16배가 되죠. 그렇게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법칙, 윈의 변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동일한 관계에서 변위 법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대 에너지가 나타나는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에너지가 나타나는 지점, 이 지점을 잠깐 살펴보면 3000K에서는 여기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4000K로 올라가면 여기가 최대가 되죠. 에너지는 많아지는 건 보이죠? 5000K가 되면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6000K가 되면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가 일어나는 파장이 이쪽 짧은 파장, 이쪽이 짧은 파장이니까 단파장이 되겠죠. 단파장은 빛이 어떤 빛이죠? 자색 빛이죠. 자외선 쪽이죠. 그쪽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쪽은 장파장이 되죠. 장파장이면 여기가 적색계통이고 여기가 적외선이고 그 다음 점점점 파장이 길어지죠. 에너지가 많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데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많이 나타난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죠. 그런데 변위 법칙은 이렇게 최대 에너지가 나타나는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윈의 변위 법칙입니다. 당연히 파장이 짧아지고 있는 게 보여지죠? 최대 분광 방사가 일어나는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죠? 파장과 절대 온도를 곱하면 일정한 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상수값은 2896 마이크로 도케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미리 도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이크로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식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2896 마이크로 도케이. 따라서 예제와 같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예제 보면 3300에서의 최대 파장을 구하라 그러죠. 최대 파장 람다 m이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2896 마이크로 도케이잖아요. 그리고 파장은 마이크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3300을 넣음으로 해서 이 파장이 0.876 마이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답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개념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흑체 복사 최대 에너지의 파장은 그 절대 온도에 어떻게 되는가,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묻고 있죠. 변이 법칙에 의해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흑체 온도가 4000도 K일 때 최대 파장이 730이에요. 그런데 이 최대 파장이 555가 되면 온도가 얼마가 되겠는가 묻고 있죠. 반비례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비례하는 거. 따라서 반비례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최대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절대 온도는 최대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반비례하니까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점 찍힌 게 우리가 구하는 나중값입니다. 따라서 T'를 구하면 반비례하죠. 이렇게 나중값이 점이 찍히고요. 처음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네요. 처음 파장이 얼마죠? 730이죠. 이것이 나중 얼마로 바뀌어요? 555로 바뀌죠. 따라서 절대 온도가 변화가 되겠네요. 얼마가 되겠죠? 요거 계산해 보면 더 커지죠. 반비례니까 5261.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반비례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면 됩니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식에서 t를 이항해서 이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반비례 푸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세 번째, 프랑크 온도 방사 법칙입니다. 이 프랑크 온도 방사 법칙은 무슨 이야기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사 에너지량이 많아진다. 그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방사 에너지가 많아지면 색보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분광 방사가 연색성이 우수한 쪽으로, 색보임이 좋은 쪽으로 색을 풍부하게 방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래프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본 그래프인데요. 잘 보세요. 3000K일 때의 여기가 3000K 그래프죠. 여기에 있는 색깔, 거의 자색계통은 보이지 않고 적색계통이 미미하게 나오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자색계통의 에너지도 증가하고 적색계통의 에너지도 증가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방사 에너지량이 더 증가하게 돼서 색보임이 우수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프랭크의 온도 방사 법칙, 플랑크의 온도 방사 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광 현상에서 복사에 관한 법칙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하죠. 아닌 건 어느 거죠? 요거는 조도 계산에 관한 법칙이죠. 나머지 세 가지 기억하고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한 광원 하면 백열 전구, 할로겐 전구, 이것이 대표적인 전구입니다. 요 이야기는 광원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온도 방사 이외에 방사하는 방법. 이것을 루미네선스라고 해요. 열을 동반하지 않는 발광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열에 의해서 발광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그 온도 방사 이외, 열이 아닌 것, 이것을 거의 루미네선스라고 다 불러요. 루미네선스는 크게 형광과 인광으로 분류하는데요. 형광은 자극을 가할 때 빛이 나오는 걸 이야기하고요. 인광은 자극이 가해지고 나서 빛이 축적되었다가 자극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빛을 발광하는 것. 이것을 인광이라 그래요. 인광과 형광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형광 현상을 이용해서 형광등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런 것처럼 루미네선스는 형광등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방전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루미네선스는 전기 루미네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전기 루미네선스는 기체 또는 금속 전기 내의 방전에 따른 발광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네온등, 수은등 이런 방전등이 바로 전기 루미네선스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사 루미네선스, 어떤 물체에 자외선을 가하거나 X선을 가하면 파장이 짧은 파장을 가하면 그것이 파장이 긴 파장이 되어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형광등이거든요. 형광등 안에 있는 형광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광물질은 자외선을 받으면 파장을 길게 해서 발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상태를 복사 루미네선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열 루미네선스가 있어요.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하면 방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죠. 이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온도 방사하고는 달라요. 온도 방사하고는 다르고 규석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에 열을 가하면 발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음극선 루미네선스라고 하는 게 있죠. 브라운관의 발광, 오실로스코프의 발광 이런 것들이 음극선을 이용한 발광이기 때문에 음극선 루미네선스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초루미네선스입니다. 초루미네선스는 알칼리 금속 등에 휘발하기 쉬운 원소를 염료의 가스 불꽃 속에 넣게 되면 이 알칼리 금속 전기가 빛을 발광하는 거죠. 이것을 초루미네선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화학 루미네선스입니다. 화학 루미네선스는 화학적인 변화를 이용하는 거죠. 화학 루미네선스는 황인이 산화할 때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광하는 현상,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광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걸 화학 루미네선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생물 루미네선스인데요. 생물 루미네선스는 반딧불, 개똥벌레, 낙지, 야광충, 발광 박테리아 등 생물에 의해서 발광하는 것을 우리는 생물 루미네선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일렉트로 루미네선스는 전기에 의해서 고체가 발광하는 발광 다이오드 또는 EL 램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일렉트로 루미네선스입니다. LED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일렉트로 루미네선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개 루미네선스라고 불러요. 그 외에 기타 루미네선스가 있습니다. 기타는 마찰 루미네선스, 결정 루미네선스 이런 것들이 더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복사 루미네선스 중 자극을 주는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만 발광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 현상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있죠? 다음 예제입니다. 방전 발광에서 고압 수은 램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수은 램프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 찾아라 라고 하거든요. 할로겐 전구입니다. 할로겐 전구는 백열 전구에 속하는 거고요. 수은 램프나 형광 수은 램프나 형광등이나 메탈 헬라이드 램프는 전부 수은등에 속합니다. 나중에 발광 원리를 배울 때 우리 한 번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광원 중 루미네선스에 의한 발광 현상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묻고 있죠. 열방사 광원을 찾아라 이 이야기죠. 백열 전구, 할로겐 전구가 열방사 광원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다음 서클라인 형광등, 형광등을 이야기하죠.
이런 형광등은 어떤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것인가 묻고 있죠. 이것은 복사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겁니다. 형광 램프의 형광 물질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 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광 원리에 따라서 광원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죠. 이 내용은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루미네선스에 의한 것들은 대부분 방전등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일렉트로 루미네선스에 의한 것도 보이죠.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 유도방사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레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광원은 뒤에 계속해서 언급을 하니까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방사 광원, 첫 번째 백열전구예요. 백열전구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에 전류를 흘려서 열을 내는 거죠. 고온 상태로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광을 하는, 방사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광원을 얘기해요. 보통 필라멘트는 증발하기 때문에 이중 코일로 사용하게 되죠. 이중 코일은 이러한 필라멘트에 대한 증발에 의한 단선을 완화시키고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진공 상태를 유지하든가 또는 이러한 가스를 봉입하든가 하게 되는데요. 봉입되는 가스는 아르곤이나 질소를 봉입하게 되죠. 이러한 가스를 넣는 이유, 불활성 가스거든요. 이것을 넣는 이유 또한 필라멘트에 대한 증발을 억제해서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필라멘트에 가열된 온도가 절대 온도로 3000도 계기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는 사진이 백열전구의 사진입니다. 현재는 생산하고 있지는 않죠. 여기에 빛나 보이는 이 부분이 필라멘트가 되고 있죠. 이러한 백열전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연색성이 좋아요. 그리고 붉은 계통의 빛이 많아서 빛보다는 오히려 적외선이 더 많죠. 대략 한 80%가 적외선이니까요. 그래서 따뜻한 광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색 자체가 따뜻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외선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효율이 나쁜 광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구광원이기 때문에 점광원에 가깝죠. 이러한 점광원의 특징은 집광을, 즉 빛을 한 점에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 제어를 하게 되면, 즉 흐르는 전류의 량을 제어하게 되면 온도가 제어가 돼서 빛의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조광이라 그래요. 또한 별도의 점등 장치가 필요 없이 전류만 흘려지면 점등이 되니까 굉장히 점등에 유리하죠. 빠르게 점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광속이 줄어드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고 나쁜 점들도 있습니다. 나쁜 점은 효율이 낮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열방사 에너지니까요. 적외선이 대부분이니까요. 효율이 낮죠. 그리고 수명이 짧다는 거죠. 필라멘트가 증발해서 흑화돼서 끊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점등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부분의 명칭이 나오는데요. 아주 오랜 관연도 문제에서는 이런 명칭 등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억해 보세요. 앵커라고 하는 거 몰리브덴을 쓰거든요. 몰리브덴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내부 도입선은 니켈에 니켈 도금을 한 철을 쓰고요. 가스는 아르곤 질소의 혼합물로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봉착부 도입선 보세요. 동도금 니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과거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참고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자체가 생산하고 있지 않은데 이 백열전등에 대한 특징을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필라멘트는 텅스텐을 쓰고 있죠. 텅스텐을 쓰는 이유는 높은 온도에 증발이 잘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쓰는데 그래도 얘는 증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명이 길지 못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제입니다. 동정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정곡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동정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되고요.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광속을 이야기합니다.
전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효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로축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광속이나 전류나 효율 이것들인데 이것은 시간이 0일 때가 초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무슨 광속이 되냐면 광속으로 이야기하면 초기 광속이죠. 그런데 이 광원, 즉 백열전등은 처음 만들어지는 광속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죠. 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필라멘트가 점차 증발하면서 가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속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줄어드는 변화를 그린 것, 이것을 동정곡선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런 동정곡선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전류와 광속과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정곡선이에요. 다음 예제입니다. 전구의 봉합부 또는 봉착부라고 하는데요. 도입선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뭐냐? 니켈의 구리를 피복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듀미선이라고 불러요. 니켈의 구리를 피복한 것, 요걸 쓴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예제는 필라멘트의 앵커에 사용되는 재료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앵커는 필라멘트를 지지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사용되냐면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것이 쓰이죠. 요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필라멘트를 지지하는 것, 이걸 앵커라고 부릅니다. 백열전구에 가스를 넣는데 대부분 질소가스를 넣거나 또는 질소 대신에 아르곤을 사용하거든요. 이러한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요. 이것은 아르곤이 열 전도율이 작아서 필라멘트의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진공전구에 게터를 넣는다 그래요. 게터는 30W 이하에는 붉은 인을 쓰죠. 그걸 정린이라고 하는데 붉은 인을 쓰고 40W 이상에는 질화 바륨을 씁니다. 얘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전구를 만들면 그 상태가 진공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공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전구를 점등하게 되면 필라멘트의 수명이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 진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을 집어넣어서 붉은 인이죠.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게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 열방사 광원의 두 번째 광원이에요. 원래 열방사 광원의 대표적인 광원 하면 백열전구거든요. 그런데 이 백열전구는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또 높은 광속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색깔이 붉은 계통의 빛을 많이 내죠. 그래서 따뜻한 빛을 내죠. 그런데 실제 태양광은 따뜻한 빛이 많이 있는 건 아니죠. 자연스러운 색깔이잖아요. 자연적인 색깔과 비교해서 이 백열전구는 붉은 계통의 빛, 전구색 빛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색성은 좋으나 따뜻한 계통의 느낌이 강한 광원이란 말이죠. 이것의 특성을 개선하는 거예요. 수명도 길게 하고 광색도 자연적인 광원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할로겐 전구예요. 이렇게 만들려면 필라멘트의 온도를 3200도 K까지 높게 만들어줘야 돼요.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게 만들면 자연적인 광색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필라멘트가 빨리 증발되어서 수명이 매우 짧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백열전구에 할로겐 원소를 봉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할로겐 원소가 텅스텐에 대한 재생을 시켜줘요. 텅스텐이 증발되면 다시 재생시켜서 텅스텐이 증발되는 것을 억제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광색이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하는 광원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전구를 할로겐 전구라고 부릅니다. 보고 있는 그림이 할로겐 전구입니다. 이렇게 작게 만드는 이유는 이 할로겐 전구 내벽에 적외선 반사막을 설치해서 필라멘트에서 발생되는 열을 반사시켜서 다시 필라멘트를 재가열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낮은 전류로 높은 온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백열 전구와 다르게 할로겐 전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할로겐 전구는 연색성이 매우 우수한 광원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곳에 많이 쓰여요. 스포트라이트나 후드라이트 이런 곳에 많이 쓰이고요. 또한 TV 스튜디오에 쓰여요. 왜냐하면 연색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곳에도 주로 쓰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흔히들 많이 쓰고 있는 과거에 많이 썼던 그런 용도로서 자동차용 전구로 많이 썼었죠. 이런 할로겐 전구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형화가 되고 경량화가 됩니다.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속도 크게 나오고요. 동정 곡선이 극히 완만하게 변화가 되어서 광속의 저하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수명이 길게 되죠. 이것은 백열 전구보다 2배 정도 더 긴 수명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위인의 변이 법칙, 플랑크 온도 방사의 법칙에 의해서 연색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높습니다. 휘도가 높게 되고요. 광원이 조그마니까 휘도가 그만큼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방사 광원의 특징, 점등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빔 특성이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서 자동차용 전구로 많이 쓰였습니다. 열 충격에도 강하고 배광 제어도 용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적외선 반사막 응용 할로겐 전구가 있는데요. 이 전구는 특히 미술품 등과 같이 적외선에 의해서 변퇴색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특수한 전구 중에 하나죠. 참고해서 기억해 보시고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예제입니다. 백열 전구의 일종이며 백열 전구에 비하여 소형이며 발생 광속이 크고 배광 제어가 쉽다. 광학계 조명기구와 조합하여 원거리 대상물 조명에 좋다. 점등 시 전구 외표의 온도가 250도까지 정도로 높게 올라간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중 이동을 삼가해야 된다. 이 전구는 무엇인가? 묻고 있죠. 이 전구는 할로겐 전구입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광질과 특색이 고휘도이고 라고 하고 있죠. 휘도가 높은 광원이에요. 그리고 광색은 적색 부분이 비교적 많죠. 열방사 광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구는 어떤 걸까요? 백열 전구는 고휘도 광원에 속하진 않죠. 따라서 할로겐 전구가 답이 됩니다. 다음은 방전등입니다. 방전등은 금속 기체를 방전시키는 거예요. 기체 방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금속 기체에 대한 방전. 이러한 금속 기체는 어떤 기체를 쓰느냐라고 하면 그 기체 종류에 따라서 광원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기체 종류는 수은이나 나트륨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다른 기체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방전등으로서 실용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은 기체와 나트륨 기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형광등이거든요. 이 형광등 안에는 수은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수은 기체가 대기압 정도로 들어있어요. 일반적인 기압 수준이에요. 1기압보다 작은 정도의 수은 기체가 들어있고 그 다음 필라멘트 전극이 있죠. 관벽에는 형광체가 도포되어 있죠. 이러한 형광등이 어떻게 점등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방전등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수은 원자가 있어요. 수은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죠. 전자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전자는 궤도를 공전하고 있죠. 이때에 전극에 전원을 연결하면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전자가 방출되면 이 전자는 여기에 있는 수은 원자의 전자를 때리게 되죠. 그리고 이 전자는 뒤쳐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죠. 떨어져 나갔다가 얘가 어떤 궤도에 안착이 되게 되면 임의의 궤도에 안착이 되게 되면 이 전자는 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탈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 전자는 전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은 기체에 전자가 와서 때리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때리게 됨으로 해서 전리가 되거나 역이가 되게 돼 있어요.
이때의 전리전자는 다른 순원자의 전자를 때리게 되고요. 여기전자는 얘가 10의 마이너스 8승초 후에 제1궤도로 되돌아옵니다. 첫 번째 궤도, 원자의 첫 번째 궤도로 되돌아오는데요. 이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와 전자가 준 에너지가 합쳐져서 얘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얼마를 가져요? W 더하기 델타 W가 되겠죠. 그러다가 델타 W를 버리고 W만큼을 가지고 제1궤도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버리는 에너지, 델타 W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에너지가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는데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걸 우리는 방사라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가 파장이 있는데 얘가 253.7 나노메타 대역의 자외선이 대부분이에요. 자외선을 뿌리면서 에너지를 버리면서 자외선을 뿌리면서 다시 제1궤도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방사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빛의 색깔이 푸르스름한 빛이에요. 자외선의 빛이라는 거죠. 가시광선이 거의 없어요. 이런 빛을 대부분 뿌리고 약간의 가시광선을 가지면서 방사되면서 전리되었던 전자가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조명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대역에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빛을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형광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관벽에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파장이 형광 물질을 통과해서 나오면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져서 380에서 760 사이의 파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형광등의 발광 원리죠. 형광등뿐만 아니라 수은등의 발광 원리예요. 여기에 있는 금속 기체를 수은 기체에서 나트륨 기체로 바꿔주면 그것은 나트륨 등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체 압력을 얼마를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등의 형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형광등의 발광 원리와 백열등의 발광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봤는데요. 백열등은 필라멘트에 열을 발생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것은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울열에 의해서 온도를 높여줘서 빛을 만드는 거, 에너지를 방사하는 거, 이것을 배웠고 그 외에 루미네선스에 의한 것은 방전등인데 방전등은 지금처럼 금속 기체의 전자를 충돌시켜서 여기와 전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여기와 전리를 이용해서 방사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빛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점등 원리를 봤죠. 우리가 조명하는 조명등은 대부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른 원리가 아니라 열에 의해서 방사되는 거와 다음 지금처럼 기체 방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전등에 대한 원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 페이지 예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광되는 파장은 발광시키기 위하여 가한 원 복사의 파장보다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형광등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외선은 형광물질을 통해서 나오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스토크스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도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장이 더 길어진다. 스토크스 법칙이다. 그래서 방전등은 형광등은 스토크스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법칙은 어느 법칙에 해당되는지 문자를 잘 읽고 골라라 그랬어요. 평등 전개에서 방전 개시 전압은 기체 압력과 극간거리의 고배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방전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방전등이 있어요. 이 방전등에 전극이 존재하죠. 그리고 전극에 전압을 가하는 거죠. 여기에 가하는 전압은 방전 개시 전압이 되는 거죠. 방전을 시키기 위한 전압. 그리고 요것은 관이고요. 요 안에는 기체가 봉입이 되어 있죠. 그때에 그 기체의 압력이 있을 거예요. 이 기체 압력은 보통 수은등, 즉 형광등 같으면은 1기압 이하가 봉입이 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기체가 봉입되어 있는 상태, 압력을 가지고 봉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극간거리가 되어 있어요. 압력이 P고 극간거리가 D죠.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방전 개시 전압은 압력과 극간거리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파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파센의 법칙이 그겁니다. 지금 보는 이 그래프는 파센의 법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기의 경우, 다음 여기 수은의 경우죠.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극간거리하고 기압에 대한 곱인데요. 그것이 낮을수록 방전 개시 전압이 높다라는 거죠. 방전이 그만큼 힘들다. 요것이 작으면 방전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방전이 어떻게 된다? 쉬워진다.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공기나 이산화탄소나 수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전 개시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네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것은 네온이에요. 그래서 방전이 잘 이루어지는 거, 그때가 바로 요 때가 되겠죠. 요런 때가 방전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극간거리하고 기압의 곱이 어느 순간일 때 가장 방전이 잘 일어나는가. 이것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다시 방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파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전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이만큼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방전 개시 전압을 높게 가해야 방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방전을 쉽게 하려면 네온에다가 아르곤을 봉입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특성이 생겨요. 그러면 순수한 네온보다는 아르곤을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쉽게 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온 전구는 또 아르곤을 봉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패닝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패닝 효과. 그리고 아르곤을 패닝 가스라고 불러요.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런 패닝 효과는 네온과 아르곤에 대한 패닝 효과, 수은과 아르곤에 대한 패닝 효과가 있어요. 즉 여기와 전리를 좀 더 쉽게 낮은 전압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방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전자가 방출돼야 되잖아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겠죠. 전자가 이동하게 될 때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때 그 안에서 여기전리가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전자를 방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방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방전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가로축은 전압이고요. 다음 세로축은 전류입니다. 이런 전압과 전류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전압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전압을 서서히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전류가 비례해서 증가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전류가 전압을 증가시킬 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대한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급격히 전류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즉 여기가 전류 포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가 되겠죠. 이런 상태를 근로우 방전이라고 그래요. 방전이 급격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로우 방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계 전압 이상이 되어지면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아크 방전이라고 그래요. 아크 방전. 전류가 포화돼서 서서히 방전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근로우 방전. 우리는 조명으로 활용하는 방전 구간이 어디일까요? 아크 방전일까요? 근로우 방전일까요? 근로우 방전 영역을 조명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급격히 방전시켜서 아크 방전이 된다는 것은 단락 상태가 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단락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방전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전류 포화 상태로 지속적으로 방전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 이 부분이죠. 이것이 방전등에서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로 방전을 활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체방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음극방전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형태 방전. 요거는 전압이고 요거는 전류잖아요. 전압이 단락 상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증가하겠죠. 이것을 수화특성이라고 하고 부특성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이 기체방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방전이 다 되면 이 전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거의 무한대가 흐르잖아요. 무한대가 흐른다. 이 상태는 무슨 상태가 되는가? 이 상태는 단락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아크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크 방전 상태는 우리는 조명으로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아크 방전이 되지 않고 이 지점에서 방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유지시켜 줄 필요.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특성은 도체입니다. 전압과 전류가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도체 특성이에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정특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도체를 넣어줌으로 해서 부특성과 정특성을 서로 상쇄시켜줘서 이와 같이 일정하게 방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집어넣는 이 도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안정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안정기. 따라서 방전등에는 반드시 안정기가 필요해요. 코일로 하든지 저항으로 하든지 어쨌든 정특성을 가진 이러한 놈을 같이 넣어줘서 이러한 특성, 방전 특성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이것이 안정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제를 보면 방전등의 전압전류 특성은 마이너스 특성이다. 이것을 일정 전원에 연결하면 전류가 급속히 증대되어 방전등을 파괴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안정기라는 거죠. 정특성을 넣어서 급격하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단락 상태가 되는 것을, 아크 방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전등에는 반드시 안정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등에도 안정기가 있는 거예요. 다음 표는 형광등의 시동 원리를 나타낸 겁니다. 시동 원리, 점등하는 원리라는 거죠. 스위치를 넣었을 때 어떻게 점등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점등관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점등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등관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극간거리를 짧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전을 시키고 방전이 된 다음에 띄어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점등관이에요. 그래서 글로우 스타트식. 보통 이제 스위치를 넣으면 요즘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번쩍번쩍 하다가 형광등이 짠 하고 점등하거든요. 그런 점등관, 초크다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점등하는 방법이 스타터 형광등이라고 그래요. 글로우 스타터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래피드 스타트 형광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바로 점등하는 거예요. 바로 점등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필라멘트를 항상 미세하게 예열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미세한 전자방출이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전압이 딱 들어가면 바로 전자방출이 되어서 점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을 래피드 스타트형 형광등이라고 그래요. 참고하세요. 슬림라인 형광등은 래피드 스타트형 형광등을 조금 더 발전시킨 거예요. 전극에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전압을 가하는 거죠. 고전압을 가하면 낮은 전압보다 전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자방출이 바로 일어나서 점등하는 거. 이것은 슬림라인 형광등이에요. 이렇게 시동 방식에 따라서 스타터 형광등, 그 다음에 래피드 스타터 형광등, 그 다음 슬림라인 형광등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즘은 T5 형광등, 조금 더 가늘어진 거죠.
세관화 형광등이라고 그래요. 이런 형광등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래피드 형광등과 슬립라인 형광등은 스위치를 ON 하자마자 바로 점등하는데요. 차이점이 있죠. 고전압으로 점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극을 예열을 하고 있죠. 전극을 예열해서 미세한 전자 방출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음극이 항상 예열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열음극 형광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슬립라인 형광등은 예열을 하지 않거든요. 음극이 그래서 냉각 상태가 있죠. 냉음극이라고 불러요. 이런 전극에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전압으로 점등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항상 예열을 한 상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점등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 슬립라인 형광등의 형태고 고전압 안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잘 기억하세요. 냉음극이다, 열음극이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음극이 가열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차이점. 보통 슬립라인 형광등은 T8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가늘어진 슬립라인 형광등을 T5라고 부릅니다. T8, T5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5 형광등을 세관화 형광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실기를 위해서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래피드 스타트형하고 슬립라인 형광등하고에 대한 차이점, 장단점 비교한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도 관연도 문제 실기에서 나왔어요. 필기 말고요. 그래서 한번 장단점도 정리해서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열등과 비교해서 형광등의 좋은 점이죠. 형광등은 백열등에 비해서 수명이 깁니다. 백열전구는 1000시간인데 비해서 형광등은 70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명이 길죠. 그리고 형광등은 여러 가지 색깔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에 어떠한 형광 물질을 도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의의 광색이 얻어지죠. 그 다음 백열전구보다는 효율이 높습니다. 백열전구보다는 효율이 높아요. 효율이 가장 나쁜 등 하면 백열등입니다. 그리고 눈부심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형광등을 그냥 바라봐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의 휘도가 낮은 광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압 변동에 대한 광속 변동이 적게 되고요. 백열등은 그게 좀 심합니다. 그리고 기동 시간이 긴데 이 부분은 래피드 스타트나 또는 슬립라인 형광등의 고전압 점등으로 해결이 됐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억하고요. 또 하나 더 형광등에 대한 단점이죠. 요거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위 온도가 낮으면 오히려 광속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온도를 유지할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역률이 나쁘죠. 주파수가 방전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파수 변동이 바로 형광등에 대한 광속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단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방전등의 특성, 이것은 방전등이 전류가 0인 지점을 지나는 교류를 가지고 방전을 하기 때문에 플리커라고 하는 깜빡거림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또 고주파 점등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백열등은 열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죠. 80%가 적외선이니까.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열이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손으로 그냥 만져도 따뜻할 정도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것은 백열등하고 비교한 겁니다. 물론 더 좋은 광원하고 비교하면 단점이 더 많겠죠. 백열등과 비교해서에 대한 장단점이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이죠.